연금자산관리 TDF로 잘 운행하라. 코로나 이후에 금융시장에 투자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잖아요. 네. 이 열풍이 연금 시장도 강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퇴직연금과 뭐 개인연금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예전에 뭐 저축에서 투자로 네. 이게 뭐 슬로건 구호에 좀 그쳤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머니무브가 좀 시작되는 그 태동기 네. 그쪽에 이제 들어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TDF 수탁고가 늘어나는 부분들 같은데 손 본부장이 이제 최근에 TDF 가입자랑 적립금 규모가 진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네. TDF 연도별 보시게 되면 2013년에 펀드가 두 개가 있었고요. 운용 규모가 2억이었었습니다. 있다고 할 수 없는 네,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인큐베이팅 하는 상황인 정도 네.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게 좀 보기 눈에 띄게 좀 증가한 해가 2017년 되면서 2016년까지는 거의 미비. 네, 거의 뭐 없었습니다. 음. 2017년에 펀드 개수가 이제 한 43개로 늘어나고 전체 운용 규모도 이제 6천억이 넘으면서 눈에 띄게 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8년, 19년 오면서 맞습니다. 늘어나는 특히 작년에 많이 네, 늘어났네요. 엄청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투자 열풍 있으면서 TDF 수탁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럼 올 들어서는 조금 변화가 있나요? 2021년 들어서는 올해는 더 가속화가 돼가지고요. 상반기에만 네, 상반기만 거의 2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TDF가 이것도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투자 상품인 만큼 이게 열풍이 불어서 이제 늘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제대로 좀 알고 투자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하는 이제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이렇게 TDF로 연금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율운행하라는 책자를 이제 하나 좀 만들어냈어요. 네, 네. 요즘 또 시대가 동영상 시대이다 보니까 이 책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좀 더 편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송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오늘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몇 번씩 네. 한 10번 넘게 좀 진행을 해서 TDF를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만 따라 들으시면.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TDF란 무엇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본격적으로 TDF에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TDF는 아까 연금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연금이란 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네. 그 연금의 특징에 TDF가 부합하는지 네.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연금과 TDF가 이제 찰떡궁합인지 음. 알아보시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연금의 특성을 알고 TDF의 속성을 알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잘 부합하는지 맞습니다. 아닌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를 이제 망망대해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 망망대해를 헤쳐갈 우리 배 이력편주. 네. 우리 그 배를 운전해서 잘 그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배의 주요한 엔진이 될 게 이제 제가 보기엔 연금인 것 같아요. 네. 그 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자산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금이 갖는 특징 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 연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네 가지, 해볼, 네 가지. 네 가지 예.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요. 연금은 굉장히 초장기 운용 상품. 초장기 운용 네, 상품이다. 초장기 운용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보시면 뭐 무드셀라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 시작해가지고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60세까지 정년퇴직을 한다라고 치면 희망사항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하여튼 그 60세에 만약 정년퇴직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연금을 부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축하는 기간이 네. 30년 가까이 된다. 근데 이것도 예전 이야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과연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 돈을 다 찾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금 뭐 자산을 쌓아서 이걸 연금으로 계속 수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 투자를 하면서 또 네. 운용도 하고 연금도 네네. 받고. 예. 그럼 뭐 평균 수명이 요새 뭐 80, 나중에 뭐 90까지도 뭐 넘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연금은 쌓는 기간도 이미 한 20, 30년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쌓아놓은 자산을 인출하는데도 결국은 20, 30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60년 가까이 되는 기간. 길면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운용 기간이 제일 긴 가장 긴,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초장기 운용해야 된다라는 연금의 특징에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특징도 같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이 이게 워낙 초장기고 초장기라는 건 결국 투자자의
어떤 삶 전체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연금은 그래서 적립과 인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지. 연금은 네. 돈을 모으는 시기도 있고 네, 네, 모아둔 돈을 네, 찾아 쓰는 시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길게 가져가니까 네. 초장기 운용하는 네. 상품이다. 세 번째 특징은 뭐야,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게 연결이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연금 이야기하지만 국민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월급에서 떼가면 네, 알아서 내가 알아서 잘하시겠지. 운용하고 주겠죠. 네.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에 대한 운용과 권한 그리고 책임 자체가 모두 가입자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특징이 세 번째 특징.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고 하는 것도 나의 권리지만, 권한이지만 그 운용에 따른 책임도 네, 본인이 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운용할지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에 따른 성과 자체도 나의 연금 그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모두 가입자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쌓아놓은 적립기간 동안 많이 쌓아놓은 자금 자체를 은퇴하고 나서 뭐 종신형연금을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현금화해서 은퇴 소득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과정 모두 다 가입자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겁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든 가입자가 투자할 역량이나 경험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가입자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결과가 모두 본인한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네. 소크라테스의 말씀이 네. 연금에도 적용되는 거네요. 네. 그러나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이 장기간에 이게 연금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떻고 나의 금융 지식이 어떻고 이 부분은 사실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번 선택해 놓으면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있죠. 안 바꾸는 게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특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처음 한번 가입할 때 상품을 선택해 놓으면 안 바꾸고 끝까지 지금까지 안 바꾸는 경우가 거의 한 8, 90% 네.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통계들도 있으니까 이런 성향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잘 이해해야지 그걸 또 연금하고 매칭시키는 부분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애당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애당초 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신중하게 상품을 네, 좀 네. 고르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잘 운용하려면 연금은 처음부터 잘 분산된 상품에 네. 운용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요즘 연금 상품이라는 것들은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네. 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네. 세제 혜택도 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제대로 잘 운영하라고 해서 연금은 직접 주식 투자는 못하고 네. 펀드 같은데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부분들. 그럼 펀드라는 게 잘 분산되어 있는 네. 상품이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펀드를 또 여러 개 투자하면 네. 분산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펀드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투자하고 있으면 아주 다양한 분산을 이루어질 네. 수 있는 거라서 연금이라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잘 분산된 상품에 투자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네 가지 연금이 가진 특징이랑 TDF가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TDF가 어떤 거냐, 너 네. 누구냐 이거에 대한 이제 네. 정체를 이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TDF라는 것들은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TDF 영문으로 네. 이야기했는데 뭐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이제 좀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고 요즘 다 다 TDF라고 그냥 TDF라고 네.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럼 여기서 타겟 데이트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목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시점? 그럼 뭘 목표하는 거예요?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연금, 은퇴 투자자들이 내가 은퇴를 목표로 하는 시점에 맞춰진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펀드다라는 의미이다 보니까 목표 시점은 대부분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아니 목표로 하고 있는 은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TDF는 어떤 특징을 가진 상품인가요? 네, TDF도 사실 네 가지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TDF는 연금 가입자를 위한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건 아니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일반 연금 계좌가 아니라도 투자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제는 타겟 데이트 펀드는 가입자가 은퇴할 때까지 노후 자금을 축적을 하고 은퇴한 시점에는 그 자금을 운용을 해서 은퇴 소득화할 수 있는 이런 전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한 자산 배분이 펀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타겟 데이트 펀드는 연금 가입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타겟 데이트 펀드는 요즘은 다 TDF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예전에는 저희가 그 생애 주기 펀드 아니면 뭐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시니까 그 타겟 데이트들은 자금 유입원을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데서 거의 들어온 부분이 많죠. 거의 물론 요 근래에는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는 한 95% 정도 수준 이상은 개인 연금, 그러니까 연금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이 TDF는 네. 연금 가입자를 위한 네, 상품이다. 네. 물론 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상품은 아니지만 그 나머지 5%가 이게 굉장히 발빠르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타겟 데이트를 하는 게 꼭 뭐 은퇴 시점이 아니고 내가 한 10년 뒤에 우리 큰애가 대학 갈 것 같으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돈을 좀 모을 필요가 있어. 그런 용도로 해서 그러면 10년 뒤를 목표로 한 타겟 데이트 2030으로 그냥 적립식 펀드처럼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 근래에는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분한테 타겟 데이트는 예상 은퇴 시점이 아니고 그렇죠. 자녀가 대학 가는 시점, 네, 그렇게 자녀가 결혼하는 시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적립부터 인출까지 이제 최적화돼서 운영하는 게 이제 TDF라는 이야기인데 네. 두 번째 특징은 네, 이게 첫 번째 특징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타겟 TDF는 초장기 운용 상품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목표 시점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이제 예상 은퇴 시점입니다. 예상 은퇴 시점이라는 게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뭐 2030이나 2035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직장 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마 2050,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펀드도 투자하실 거예요. 저도 2050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긴 시간 운용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목표 시점이라고 해서 펀드 운용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자금으로 은퇴 소득화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겟 데이트 펀드는 초장기 운용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운영하려면 자산 관리 방법도 좀 차이가 네. 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운영하면 이제 뭐 시장 출렁출렁 되니까 투자를 했다가 손실 봤을 때 회복할 방법이 네. 없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는 단순히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 말고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 뭐 장기적인 임금 상승률을 네. 못 쫓아갈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안전한 게 장기적으로는 또 위험할 수도 네,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TDF의 세 번째 특징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TDF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을 기초로 운용이 되는 펀드입니다. 그렇죠. TDF 같은 것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다양한 주식과 채권, 네. 특히 뭐 우리나라 벗어난 국가의 위험에서 벗어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상품이다라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특징, 네. 네 번째 특징 뭐가 있나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인데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산 비중이 조절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단기적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주식 비중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채권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기능만 수행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배분 펀드라는 것들은 주식 네. 채권 비중들을 펀드 매니저가 상황에 봐가면서 비중을 네. 조정해 나가는 펀드들을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 네.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뭐 밸런스드 펀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타겟 데이트 펀드는요.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투자자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 전체에 대한 주식과 적절한 채권에 대한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절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들을 좀 네. 높게 가져가다가 네네. 은퇴 시점, 아까 말했던 목표 시점에 네. 임박할수록 그 비중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형태. 그런 기능이 있죠. 그걸 우리가 글라이드 글라이드 패스라고 패스, 합니다. 뭐 생애 주기형 자산 배분 곡선. 네네.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TDF의 가장 큰 핵심 네, 포인트. 엔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시켜서 좀 들어가서 그럴 네네.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TDF라는 것들이 크게 네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 가입자를 위한 금융상품이다. 두 번째는 초장기 운용을 한다. 그다음에 TDF는 글로벌 자산 배분형 상품이다.
그리고 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해 주는 그런 상품이다. 이게 보시면은 앞서 말했던 연금의 특징하고 거의 많이 부합하는 것 네네. 같아요. TDF가 이제 어울리는 투자자는 분명히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음.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퇴직연금 가입자 내는 교육을 갔을 때 TDF가 저한테 맞는 상품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세 가지 정도를 물어봐요. 일단 시중 금리, 네.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수준의 수익이 나면은 만족을 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만약에 만족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증권사 같은 데 가면은 ELB라는 네. 상품, 뭐 은행 가면 정기예금, 정기예금. 그다음에 보험회사 가면은 이제 확정금리부 보험이라고 GIC라고 GIC라고 하는 그런 거 가입하시면 원금도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게 운영을 네. 할 수가 있는데 금리 아무리 안전한 것도 원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도 금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원한다.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투자 경험이나 역량이 좀 충분하시냐?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 투자에 쏟을 시간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집중할 수 있느냐? 네. 이 질문에 yes 그러면 뭐 하면 돼요? Do it yourself. 본인이 직접. 직접 운영하시면 되죠. 네. 포트폴리오도 짜고 리밸런싱도 하고 시간 네. 경과에 따라서 비중도 조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이 질문에 yes라고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경험도 많지 네. 않고 그다음에 지식이라는 것들도 한꺼번에 쌓이는 네. 것들도 아니고 전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맡겨놓고 운영을 하는 네. 것들이 좀 더 낫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질문 한번 더 던지는 거죠. 그럼 자산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장기간 운영할 건데 자산 비중을 일정하게 주식 채권 비중을 유지하고 갈 거냐? 아니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니면 은퇴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은퇴 시점에 자산을 좀 보호하면서 갈 거냐? 네. 이 질문에 후자라고 답하시는 분들은 TDF 같은 거 TDF. 하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밸런스 펀드 같은 것들 네. 고로 주식 채권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걸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은퇴 시점에 가서 자산을 좀 보존하기를 원하고 네. 그리고 예금만큼의 수익에 만족하기가 쉽지 네, 쉽지 않으니까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TDF를 선택하셔가지고 네.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잘 던져보세요. 시중금리 수준에 만족하느냐, 내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역량이나 시간이 되느냐, 그다음에 일정하게 자산 비중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좀 조정해 나갈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서 나한테 TDF가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좀 따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발간한 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율운행하라는 책자를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고요. 책 읽기 싫으신 분은 이 방송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방송을 올려놓을 텐데 계속 따라서 시청을 하시면 연금자산관리 지식도 쑥쑥쑥쑥 늘어가는 게 보이실 거고요.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도 계속 쌓여가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